100년간 세계를 지배해온 일본 조선업.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절대 강자였습니다. 미츠비시, 가와사키, 이시카와지마. 세계 바다를 누비는 거대한 선박들이 모두 일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1970년 한국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정말 가슴 뜨거운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일본이 100년 동안 독점해온 세계 조선업계를 한국이 어떻게 제패했는지 그 놀라운 역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조선업은 완전히 일본의 동무되었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조선업에 국운을 걸었습니다. 미츠비시 중공업, 가와사키 중공업, 이시카와지마 하리마 중공업. 이런 거대한 조선소들이 전 세계 선박의 절반 이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당시 일본 조선업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일본의 조선 기술을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유럽의 전통적인 조선 강국들인 영국, 독일, 노르웨이조차 일본 앞에서는 한참 뒤처져 있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조선업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100년 넘게 축적된 기술력이 있었습니다. 메이지, 유신 때부터 서구의 조선 기술을 받아들이고 개량해온 경험이 쌓여 있었습니다. 둘째, 정밀한 일본식 제조업 문화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고 꼼꼼한 일본인들의 성격이 복잡한 선박 건조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하나의 선박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만 개의 부품이 정확하게 조립되어야 하는데 이런 정밀 작업에서 일본은 독보적이었습니다. 셋째,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조선업을 국가 핵심 산업으로 지정하고 막대한 자금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연구개발부터 인재 양성까지 국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1960년대 후반까지 일본은 전 세계 선박 건조량의 5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세계 10대 조선소 중 7개가 일본 조선소였습니다. 미츠비시 나가사키 조선소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조선소였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유조선과 화물선들이 전 세계 바다를 누볐습니다. 일본의 조선 기술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대한 선박들을 건조했습니다. 길이가 300m가 넘는 대형 유조선, 수만 개의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화물선들이 일본에서 탄생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건조 속도였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2년이 걸리는 선박을 일본은 1년 만에 완성했습니다. 이런 효율성 때문에 전 세계 선주들이 일본 조선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1970년 이런 일본의 독점 체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한국이 조선업에 뛰어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의 상황을 보면 정말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1970년 한국은 선박을 만들어 본 경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작은 어선이나 연안 화물선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대형 조선소는 물론이고 선박 설계 기술자도 용접 기술자도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선박용 강판을 만드는 기술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자본도 부족했습니다. 거대한 조선소를 건설하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한데 당시 한국은 그런 자본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기술도 없고 돈도 없고 경험도 없는 상황에서 세계 최강 일본에 도전한다는 것은 정말 무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1970년 조선업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배 한 척 제대로 만들어 본 적도 없으면서 무슨 조선업이냐는 조롱도 많았습니다. 일본 조선업계의 반응은 더욱 냉랭했습니다. 한국이 조선업에 뛰어든다는 소식을 듣고 일본 조선업계 관계자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따라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100년 앞서 있는 기술을 어떻게 따라오겠는가? 실제로 당시 격차는 엄청났습니다. 일본은 이미 30만 톤급 대형 유조선을 건조하고 있었는데 한국은 1만 톤급 선박도 만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기술 격차만 보면 50년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울산에 거대한 조선소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 건설 계획이었습니다. 부지 면적만 350만 평방미터,
당시로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조선소 건설에 필요한 자금이 수백억 원이었는데 현대그룹의 전체 자산보다도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은행들은 모두 대출을 거절했습니다. 배 한 척 만들어 본 적 없는 회사에 어떻게 그런 거액을 빌려주느냐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정주영 회장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외국 자본을 끌어오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유럽의 선주들을 만나 선박 건조 계약을 먼저 따내고 그 계약서를 담보로 외국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1972년 정주영 회장은 그리스의 유명한 선주 리바노스를 만났습니다. 리바노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선박회사 중 하나를 운영하는 거물이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그에게 26만 톤급 대형 유조선 2척 건조를 제안했습니다. 리바노스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에 조선소도 없으면서 어떻게 26만 톤급 유조선을 만들겠다는 것이냐? 하지만 정주영 회장의 열정과 확신에 점차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리바노스에게 한국의 500원짜리 지폐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지폐에는 거북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400년 전에 이미 철갑선을 만든 민족입니다. 조선업은 우리의 DNA에 있습니다. 이 말에 감동한 리바노스는 마침내 계약에 동의했습니다. 2척의 26만 톤급 유조선 건조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계약 금액은 1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연간 수출액이 16억 달러 정도였으니 정말 엄청난 규모의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계약은 체결했지만 정작 배를 만들 조선소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배를 설계할 기술자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맨손으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 소식을 듣고 대대적으로 비웃었습니다. 조선소도 없으면서 26만 톤급 유조선을 만들겠다고? 한국인들의 허풍이 너무 심하다는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일본 조선업계 관계자들은 3년 후에 한국이 어떻게 망신을 당하는지 두고 보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기적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1972년부터 울산 조선소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다를 매립하고 거대한 도크를 만들고 크레인을 설치하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에는 대형 선박을 설계할 수 있는 기술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국 기술자들을 대거 영입했습니다. 영국의 선박 설계 전문가들, 일본의 용접 기술자들, 독일의 엔진 전문가들이 울산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동시에 한국 기술자들의 교육도 시작되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을 유럽과 일본의 조선소로 보내 기술을 배우게 했습니다. 하루 16시간씩 일하며 선진 기술을 흡수했습니다. 1973년 드디어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가 완공되었습니다. 길이 300m, 폭 80m의 거대한 도크가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큰 조선소였습니다. 그리고 1974년 6월 17일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국 최초의 대형 상선인 대한호가 진수식을 가졌습니다. 26만 톤급 유조선이었습니다. 전 국민이 TV 앞에 모여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진수식 당일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크고 무거운 배가 물에 떠오르는 순간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이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한국이 26만 톤급 유조선을 만들어냈다는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한 척 만들었다고 해서 조선업을 안다고 할 수 있나? 우리는 수백 척을 만들어 왔다는 것이 일본 조선업계의 반응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도전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한 척의 배를 만드는 것과 지속적으로 경쟁력 있는 선박을 건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일본과 경쟁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였습니다. 대한호 진수식 이후에도 한국 조선업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산더미 같았습니다. 건조 속도를 높여야 했고, 품질을 개선해야 했고, 비용을 절감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압도적이었습니다.
1970년대 중반까지도 일본은 전 세계 선박 건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미츠비시, 가와사키, 이시카와지마 같은 일본 조선소들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중공업에 이어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도 조선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한국조선업의 본격적인 도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과연 한국이 100년 전통의 일본 조선업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기술 혁신과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한국 조선업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유조선과 화물선 건조에 집중했지만 점차 기술력을 축적해 나갔습니다. 한국의 젊은 기술자들은 일본보다 더 열정적으로, 더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1970년대 후반, 한국 조선업은 본격적인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대한호의 성공적인 진수 이후, 한국 조선소들은 더 많은 주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경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압도적이었습니다. 1978년 기준으로 일본은 전 세계 선박 건조량의 45%를 차지하고 있었고, 한국은 겨우 2%에 불과했습니다. 격차는 여전히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일본이 갖지 못한 특별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젊은 열정과 창의성이었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조선업계에는 혁신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혁신은 블록 공법의 도입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선박은 용고를 먼저 놓고 그 위에 차례차례 구조물을 올려가며 건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블록 공법이란 선박을 여러 개의 큰 블록으로 나누어 각각을 별도로 제작한 후 마지막에 조립하는 방식입니다.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이 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여러 블록을 동시에 제작할 수 있어서 건조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이 블록 공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블록들이 정확하게 맞지 않아서 조립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밤낮 없이 연구했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정밀 설계 기법을 도입했고 용접 기술을 개선했습니다. 그 결과 1980년대 중반에는 블록 공법이 완전히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혁신의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일본이 대형 유조선을 건조하는데 18개월이 걸렸다면 한국은 12개월 만에 완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조 기간이 6개월이나 단축된 것입니다. 일본 조선업계는 처음에는 이런 한국의 혁신을 무시했습니다. 급하게 만든 배가 제대로 될 리 없다는 것이 일본의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건조된 선박들의 품질이 예상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일본도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비용 경쟁력이었습니다. 한국은 건조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크기의 선박을 일본보다 20에 30% 저렴하게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982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최대 해운회사 중 하나인 덴마크의 머스크 메어스가 한국의 대형 컨테이너선 주문을 냈습니다. 머스크는 전통적으로 덴마크나 독일의 조선소를 이용했는데 처음으로 한국을 선택한 것입니다. 머스크의 선택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가격이 유럽 조선소보다 30% 저렴했고 건조 기간도 6개월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품질도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조선업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머스크 같은 최고급 고객이 한국을 선택했다는 것은 한국 조선업의 기술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였습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한국 조선업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중공업에 이어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도 본격적으로 조선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한국의 3대 조선소가 모두 가동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각 조선소마다 특색이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대형 유조선과 컨테이너선에 특화했고
대우조선해양은 LNG선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에 집중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해양 플랜트와 특수 선박 분야에서 강점을 보였습니다. 특히 LNG선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 혁신은 놀라웠습니다. LNG선은 액화천연가스를 운반하는 선박으로 영하 162도의 극저온을 견딜 수 있는 특수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이 분야는 오랫동안 일본과 프랑스가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 대우조선해양이 독자적인 LNG선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기존의 구형 탱크 방식이 아닌 멤브레인 방식을 적용해서 더 효율적이고 안전한 LNG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기술 개발 과정은 정말 치열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프랑스 기술회사와 협력하면서도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수백 번의 시험과 테스트를 거쳐 마침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1988년 대우조선해양에서 건조된 첫 번째 LNG선이 인도되었습니다. 성능 테스트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액화천연가스가 전혀 새지 않았고 온도도 정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LNG선을 독자 건조할 수 있는 국가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성과에 가장 놀란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LNG선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했는데 한국이 불과 10년 만에 이 수준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일본 조선업계는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경계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조선업은 더욱 큰 도약을 준비했습니다. 이때부터 한국은 단순히 일본을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혁신적인 것은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와 생산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세계 최초로 3차원 CAD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설계 오류를 크게 줄이고 건조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자동화 기술도 적극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용접 로봇, 자동 절단 장비, 컴퓨터 제어 크레인 등을 설치해서 작업 정확도를 높이고 인력을 절약했습니다. 이런 혁신들은 모두 한국이 세계 최초로 시도한 것들이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한국 조선업계에 또 다른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초대형 선박 건조 기술이었습니다. 당시 해운업계는 규모의 경제를 위해 점점 더 큰 선박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이 도전에 나섰습니다. 30만 톤을 넘어서는 초대형 유조선 VLCC 건조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 배는 길이가 330m, 폭이 60m에 달하는 거대한 선박이었습니다. 축구장 3개를 연결한 크기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크기만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료 효율성, 환경 친화성, 안전성 등 모든 면에서 기존 선박을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선박은 같은 크기의 일본 선박보다 연료를 15% 적게 사용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기술적으로 앞서기 시작했다는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일본 조선업계 관계자들은 이제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 한국 조선업의 성장세는 더욱 가팔라졌습니다. 1997년 기준으로 한국은 전 세계 선박 건조량의 25%를 차지했습니다. 불과 20년 만에 2%에서 25%로 성장한 것입니다. 반면 일본의 점유율은 계속 하락했습니다. 1970년대 50%였던 점유율이 1997년에는 30%까지 떨어졌습니다. 여전히 1위였지만 한국과의 격차는 급속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한국 조선업의 성공 요인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첫째, 끊임없는 기술 혁신이었습니다. 한국은 전통적인 방식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개발했습니다. 둘째, 젊고 열정적인 인력이었습니다. 한국의 조선소에서 일하는 기술자들은 대부분 20에 30대였습니다. 이들은 기존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셋째,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조선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연구개발비 지원, 인력 양성, 수출 금융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넷째, 치열한 경쟁 체제였습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서로 경쟁하면서 기술력과 효율성을 계속 향상시켰습니다. 이런 선의의 경쟁이 한국 조선업 전체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가 한국을 강타했습니다. 많은 산업이 타격을 받았지만 조선업은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원화 가치 하락으로 가격 경쟁력이 더욱 높아졌고 세계 각국에서 주문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한국 조선소들은 일본 고객들을 대거 확보했습니다. 일본의 해운회사들도 비용 절감을 위해 한국 조선소를 이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한국 조선업의 기술력이 일본 수준에 근접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1999년 드디어 역사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한국의 연간 선박 건조량이 일본과 거의 동등한 수준에 도달한 것입니다. 한국 28%, 일본 30%로 격차가 2%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조선업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배 한 척 제대로 만들지 못했던 한국이 이제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것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 조선업의 기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동시에 일본 조선업의 위기라는 분석 기사들도 쏟아졌습니다. 100년 동안 지켜온 조선업 패권이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감이 일본 전체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조선업은 더욱 놀라운 성취를 이루어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일본과 경쟁하는 수준을 넘어서 세계 조선업계를 완전히 주도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이 100년 전통의 일본 조선업을 완전히 제치고 세계 1위에 오를 수 있을까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펼쳐질 마지막 결전이 기회되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조선업은 마침내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100년간 일본이 지켜온 세계 조선업 1위 자리를 한국이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2003년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한국의 연간 선박 건조량이 일본을 공식적으로 제쳤습니다. 한국 35%, 일본 30%로 한국이 세계 1위에 오른 것입니다. 이는 조선업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였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 소식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100년 조선업 패권의 종말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일본 조선업계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당황해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1위 달성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 한국 조선업은 더욱 혁신적인 기술들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초대형 컨테이너선 분야에서 한국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2006년 삼성중공업이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건조에 성공했습니다. 길이 397m, 폭 56m의 거대한 선박이었습니다. 이 배 한 척으로 1만 4천 개의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크기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배의 성능이었습니다. 기존 컨테이너선보다 연료 효율이 30% 향상되었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크게 줄였습니다. 환경 친화적이면서도 경제적인 선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유럽의 대형 해운회사들이 앞다투어 한국에 주문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덴마크의 머스크, 프랑스의 CMA CGM, 독일의 하팡로이드 등 세계 최고의 해운회사들이 모두 한국 조선소를 선택했습니다. 특히 머스크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에서만 컨테이너선을 주문했습니다. 총 50척이 넘는 대형 주문이었습니다. 머스크의 CEO는 한국 조선소의 기술력과 품질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일본 조선업계는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 기준으로 한국은 세계 컨테이너선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일본은 20%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첫째, 지속적인 기술 혁신이었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매년 매출의 5%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했습니다. 새로운 설계 기법, 신소재 적용, 환경기술 등을 끊임없이 개발했습니다. 둘째, 규모의 경제였습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각각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를 운영했습니다. 대량 생산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셋째, 완벽한 분업 체계였습니다. 각 조선소마다 특화 분야가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컨테이너선과 유조선, 대우조선해양은 LNG선과 해양 플랜트, 삼성중공업은 초대형선과 특수선박에 집중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도 한국조선업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 더욱 큰 도약을 준비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한국조선업계가 집중한 것은 친환경 기술이었습니다. 국제사기구 IMO에서 선박의 환경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고, 한국은 이에 미리 대비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개발한 친환경 엔진 기술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기존 엔진보다 질소산화물 배출을 80% 줄이면서도 연료 효율은 15% 향상시킨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LNG 추진선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습니다. 기존의 중유 대신 액화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으로 대기오염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 기술은 나중에 전 세계 표준이 되었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조선업은 더욱 확고한 1위 자리를 굳혔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은 세계 선박 건조량의 42%를 차지했습니다. 일본은 18%로 더욱 뒤처졌습니다. 이 시기 한국이 특히 강점을 보인 분야는 LNG선이었습니다. 전 세계 LNG 교역량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LNG선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한국은 이 시장을 거의 독점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이 전 세계 LNG선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대형 LNG선 분야에서는 한국이 거의 100%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LNG선 기술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2016년 러시아의 야말 LNG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15척의 쇠빙 LNG선을 모두 한국에서 건조했습니다. 이 배들은 영하 50도의 극한 추위와 두꺼운 빙하를 뚫고 다닐 수 있는 특수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처음에는 자국 조선소나 유럽 조선소에서 건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만이 이런 극한 조건의 LNG선을 건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러시아도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일본 최대 조선회사인 미츠비시 중공업의 CEO가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 조선업의 기술력을 배우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일본 조선소들이 한국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츠비시는 한국의 블록 공법을 벤치마킹했고, 가와사키는 한국의 자동화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추격자가 선도자가 되고 선도자가 추격자가 된 것입니다.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조선업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바로 친환경 선박과 스마트 선박 기술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면서 선박업계에도 큰 변화가 요구되었습니다. 한국 조선업계는 이 변화에 가장 먼저 대응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 추진선을 개발했습니다. 암모니아는 연소할 때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연료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수소 연료전지 선박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수소를 연료로 사용해서 전기를 만들어 배를 움직이는 기술로 완전한 무공해 선박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자율운항선 기술에 집중했습니다. 인공지능과 센서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이 조종하지 않아도 스스로 항해할 수 있는 선박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해상 사고를 크게 줄이고 운항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런 혁신 기술들은 모두 한국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것들이었습니다. 일본이나 유럽 조선소들은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2025년 현재 한국은 여전히 세계 조선업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선박 건조량의 40% 이상을 한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부가 가치 선박 분야에서는 한국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LNG선 분야에서는 한국이 전 세계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해양 플랜트 분야에서도 6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들은 기술력이 가장 중요한 영역들입니다. 반면 일본의 조선업은 계속 쇠퇴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일본의 점유율은 15%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미쓰비시, 가와사키 같은 전통적인 일본 조선소들도 규모를 크게 줄이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조선업에서 한국에게 완전히 패배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조선업을 전략 산업에서 제외하고 다른 분야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성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한국 조선업은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우주선박과 수중선박 같은 미래 기술 분야입니다. 현대중공업은 NASA와 협력해서 우주 정거장용 모듈 제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선박을 만든 기술을 우주에서도 활용하는 것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심해 탐사선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수십 6천 미터까지 잠수할 수 있는 무인 탐사선으로 해저 자원 개발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 모든 것이 1970년 정주영 회장의 작은 도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조선소도 없으면서 26만 톤 유조선을 만들겠다고 했던 그 무모한 도전이 50년 만에 세계 1위 조선업 강국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한국 조선업의 성공은 단순한 산업적 성취를 넘어섭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고 경험도 없던 나라가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꿈의 시연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조선소들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온 기술자들이 한국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30년 전에는 한국 기술자들이 일본에 가서 기술을 배웠는데 이제는 완전히 반대가 된 것입니다. 울산, 거제, 목포, 한국의 조선소들이 있는 이곳들은 이제 세계 조선업의 메카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배들이 이곳에서 태어나고 가장 첨단 기술들이 이곳에서 개발됩니다. 1974년 대한호가 처음 바다에 떠올랐을 때 전 국민이 환호했던 그 감동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놀라운 기술들, 더 큰 꿈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조선업의 기적입니다. 100년 동안 일본이 지켜온 일이 자리를 30년 만에 차지하고 지금은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세계를 이끌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이야기입니다. 1970년 배 한 척 만들지 못했던 나라가 세계 1위가 된 이 놀라운 여정,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정주영 회장의 거북선 이야기부터 일본을 제친 순간까지 한국 조선업의 기적 같은 50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들을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주변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